제이미는 1983년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사교성이 좋았는데요.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졸업하고 나서는 정치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죠. 제이미는 이때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자신보다 2살 어린 후배 네이트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아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사귀기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약혼을 해서 2009년에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때 신랑 측 들러리에 서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존이었습니다. 존은 사건 당시 31살로 남편 네이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2000년 교회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함께 다닐 정도로 가까웠죠. 심지어 결혼식 때 존이 신랑 측 들러리를 서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워낙 친하다 보니까 네이트의 아내였던 제이미도 자연스럽게 존과 친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존은 인생에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네이트 빼고는 주변에 친한 사람도 딱히 없었고 무엇보다도 췌장암을 앓고 있었죠. 췌장암은 치료가 힘들고 사망률이 높은 암이기 때문에 제이미와 네이트 부부는 존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면서 잘 챙겨주었죠. 그 시기 제이미와 네이트 부부는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쌓은 다음에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존에게 자신의 아이를 보여주고 싶어서 얼른 아기를 가질 계획도 하고 있었죠. 또한 제이미는 2010년에 존이 실직했을 때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2013년 봄에는 선거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 일자리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존이 이직을 하게 되면서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꽤 먼 거리를 통근해야 했는데요. 제이미와 네이트는 한참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존이 새로운 집을 찾을 때까지 자신들의 집에 머물 수 있게 해주었죠. 이렇게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은 존이 이들 부부의 친척인 줄 알 정도였습니다. 사건 당일인 2013년 4월 22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존은 새 집을 구해서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 부부와 함께 살진 않았죠. 하지만 몸이 아픈 존을 위해서 이들 부부가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식사를 챙겨주었는데요. 마침 다음날 존이 병원을 가야 한다고 해서 제이미와 네이트가 데려다 주겠다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오후 5시 반에 세 사람은 집에 모였고 네이트는 2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중에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내 제이미가 존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였죠. 네이트는 존이 평소에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쓰러진 줄 알고 빠르게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네이트가 보게 된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제이미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존이 칼을 들고 제이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이트는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존은 네이트도 찌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다가갔는데요. 네이트는 칼을 든 존을 한 손으로 잡아서 막은 다음 다른 한 손으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에게 얼른 도망가라고 소리를 질렀죠. 제이미는 온 힘을 다해 겨우 일어나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집은 현재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너편 이웃집으로 향하다가 마당에서 쓰러졌죠. 네이트는 제이미가 집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존을 있는 힘껏 밀쳤습니다. 그리고 네이트도 밖으로 나와 제이미를 찾기 시작했죠. 그는 핏자국을 따라가다가 이웃집 마당에 쓰러져 있던 제이미를 찾아냈고 그녀를 안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의식을 잃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죠. 그러는 사이 이웃이 피범벅이 된 제이미와 네이트를 보고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그들에게 다가갔는데요. 제이미는 범인이 존이며 그가 아직도 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웃 중에 한 명이 간호사였기 때문에 911이 도착하기 전에 응급처치를 도와주었죠. 그 사이 빠르게 출동한 경찰은 이웃집에 도착해서 자초지종을 듣고 제이미의 집에 남아있던 존을 체포했습니다. 존 역시 손목과 배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는데요. 스스로 만든 상처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제이미, 네이트, 존
세 사람 모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네이트는 맨손으로 칼을 막느라고 손에 부상이 심각했습니다. 몇십 바늘을 꿰매고 수술까지 받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목숨만은 무사했죠. 문제는 제이미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는데요.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검시 결과 얼굴, 등, 배, 가슴, 팔 등 무려 12번 넘게 칼에 찔렸고 가슴과 배에 찔린 상처가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존은 8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은 후 회복되었고 4월 30일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존은 왜 제이미를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것일까요? 제이미는 존을 회계 담당자 자리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존이 취직한 이후부터 제이미가 운영하던 선거 캠페인의 운영 자금이 없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 시기쯤에 횡령을 인지하고 제이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추궁했는데요. 제이미는 일단 알아보겠다고 했죠. 그녀는 존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존이 아프기 때문에 일단은 자세히 추궁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존이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시기가 되자 사건 당일 제이미가 조심스럽게 회사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존은 이때 분노해서 칼을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존에 대한 재판은 2015년 3월 4일이 되어서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이어가면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졌는데요. 사실 존은 췌장암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이라는 말도 전부 거짓이었죠. 애초에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수술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췌장암에 대해 검색하며 알게 된 정보로 아픈 척을 했고 제이미와 네이트 부부가 베푸는 호의를 죄책감도 없이 받은 것이죠. 또한 존은 회사 돈 46,500달러, 한화 약 6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존은 여건 없이 떠날 수 있는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검색한 흔적이 있었고 범행 다음 날인 4월 23일에는 라스베가스로 가는 편도 티켓도 구매해 두었죠. 심지어 이 티켓은 네이트의 신용카드를 도용해서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이미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칼은 부부의 집에 있던 칼이 아니라 존이 따로 챙겨간 칼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칼을 미리 구매해서 가방 속에 매일 넣고 다녔죠. 그러니까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이 모든 살인을 미리 계획한 것입니다. 존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이 칼을 이용해서 라스베가스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다고 주장했죠. 사건이 일어났던 날 제이미가 횡령에 대해서 묻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죠. 하지만 사법당국 측에서는 일주일 전에 칼을 구매한 것으로 보아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존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1급 살인, 살인미수, 상해 등의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이미의 가족들과 남편 네이트는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물심양면 도와주었던 친구의 배신은 모두에게 큰 아픔으로 남았죠. 그녀의 죽음 이후 가족들은 그녀가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며 제이미 커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을 후원하면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일을 지속하고 있죠. 존은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냐는 질문에 혼자서 외식하고 옷 사는 데 썼다고 대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배신, 그리고 한 부부의 호의가 이렇게 비극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